안녕하세요. 백제사원에 대한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비기의 사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로 부여 지역에서 발굴된 주요 사원, 특히 정림사지, 능산리사지, 왕흥사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여 지역의 유적 분포도입니다. 가장 북쪽에 부수산성이 있고요. 그죠? 부산성이 있고 그 외곽에 북나성과 동나성이 있습니다. 서쪽에 백마강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백마강 주변에는 선화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었지만 최근 재발굴을 해보니까 선화성은 사비기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마강 너머에도 여러 개의 절터 그리고 가마터, 성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도성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정림사, 그리고 동문지 바로 옆에 왕릉군이 있는데 이 사비기 왕릉군과 나성 사이에 있는 절이 능산리 사지, 그리고 부산성 너머에 이 백마강 너머에 있는 조그마한 절이 바로 왕흥사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25개 정도의 백제 사비기의 절터가 확인되었다. 굉장히 많은 절이죠. 그래서 중국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런 부여의 모습에 대해서 도하 마녀가 성곽 아래에는, 도성 아래에는 1만여가 약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 그런데 승려와 비군이, 그리고 탑과 절이 매우 많다. 승리, 사탑, 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조그마한, 지금 현재 부여읍에 지나지 않지만 25개의 백제 절터가 있다는 것을 보면 사비도성은 사실은 웅진기랑 대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방어시설의 축조, 그리고 많은 절이 건립되었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절 중에서 어떤 절이 가장 일찍 그럼 건립된 절이냐? 사실 논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림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쪽 국남지 옆에 있는 군수리사지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산리사지라고 하고, 조금씩 견해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림사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림사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부여박물관 뒤쪽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이 금성산입니다. 그래서 그 금성산에서 내려봐둔 부여 시가지 모습인데요. 오른쪽 끝에, 멀리 오른쪽 끝에 여기에 옛날 부여박물관 자리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산이 바로 이 부소산인데 멀리로 이렇게 굽이쳐서 백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 한 번은 보셨음직한 바로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왕궁이겠죠. 왕이 사는 곳. 근데 실제로 지리적인 중심지에는 무엇이 있었냐? 바로 정림사지라고 하는 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진은 1939년에 일본인 판화가 히라츠카 우니치라는 사람이 그린 백제구도라고 하는 판화예요. 1939년이고 사실 이것이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조선총독부에서 주최하는 국선이라고 하는 미술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이 히라츠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판화의 어떤 개척자가 된 것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39년에 부여에 와서 바로 그 정림사지 탁탑을 보고 어떤 노을진, 그리고 폐허가 된 옛 도읍의 이미지를 아주 애잔하게 그린 것으로, 그래서 그걸 그 정취를 잘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뭐라 그럴까요? 입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사실은 옛날, 지금이 아닌, 지금 부여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 부여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여에 대한 애잔함, 이미지, 인상,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준 작품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부여를 보고 백제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그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상징물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짐작할 수 있겠죠. 정림사지에 대해서는 1942년, 43년에도 발굴했고 1980년에도 발굴했고 또 2005년, 6년이 지나고 세 차례나 걸쳐서 발굴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사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했을 때 한국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보면 여기 이제 중문이 있고 탑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금당이 있고 현재 이 고려시대 석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강당이고요. 그 옆으로 이렇게 회랑이 동서 회랑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연못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남북 일직선상에 이 사원이 배치되는 것이 백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람 배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게 정림사지 석탑이죠. 한 번은 다 보셨겠죠? 아마 다 한 번은 가봤을 거고 혹시라도 안 가봤다, 그럼 반드시 가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석탑을 보면 사실은 아래쪽에 2층의 기단이 있고요.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2층, 1층에 몸돌이 동서남북 사방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글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고 하니 사실은 대당평 백제국 비명이라고 해서 당나라가 백제를 평정한 비석에 새긴 문장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현경 5년 즉 연대를 따지면 서기 660년 소정방이라는 자가 이제 8월이죠. 8월에 소정방이라는 자가 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곳에 자신의 전승기념물을 새겼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도성으로서의 어떤 한 가운데 있고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어떤 이 관찬 사서나 혹은 지리서를 보면 이 5층 석탑에 대해서 평제탑, 대당평 백제기획 중에서 백제의 제를 따서 평제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소정방이 세웠다라고 해서 소정방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660년의 전란이라는 혼란기 속에서 소정방이 이와 같은 석탑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정방탑이다라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정림사지로 불리게 된 것은 1920세기 초반에 이 주변에서 비록 고려 시대의 것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그 대평 8년 무진년 이게 정자죠. 무진까지 있고 여기 정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좌우에 바뀌게 정림사가 나오죠. 정림사 여기 보면 림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같은 파도를 지금 찍은 거예요. 정림사 대장당초라고 해서 대평 8년의 무진년인데 그 해는 정림사의 대장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이건 초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는요. 사실은 세자에 해당해요. 세. 막세, 망세, 안막세, 수막세 그 세 있죠? 기와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대장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사용하기 위한 기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 문자 기와 중에 이렇게 초자가 기와 와자를 초자로 표현한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뭐죠? 자연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여기 있는 이 화강암의 산지를 분석해 봤더니 부여 근처에서 나는 돌을 쓴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강경읍 지역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새롭게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경읍에서 큰 돌을 떼다가 금강의 백기를 이용해서 부여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 탑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보존과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적인 분석 방법이 문화재에도 활용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대 이 주변에 대한 발굴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런 흙으로 만든 작은 미니어처들이다 이렇게 이것을 앞서 웅진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조상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한번 잘 보면 여기 이제 모자를 쓰고 있죠. 모자. 이 모자는 특별히 이런 모자를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롱관이라고 부른다. 롱관. 그래서 원래는 무인들의 혹은 이 문인들의 원래는 문인들의 머리에 쓰는 관이었지만 나중에 이게 무인도 쓰고 그다음에 하급자도 쓰는 그런 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농관을 쓰는 거.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머리에 깎아머리를 하고 있는 채발이라고 이제 흔히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깎아머리를 하고 있어 승려도 포함되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여기에는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이쪽에 있는 이것은요. 원래는 방패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리를 굽혀 있는 걸 보면 뭔가 이동하기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왔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흙으로 만든 소조상들은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조그만 실제 복원해봤자 20cm에서 25cm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어떤 흙으로 만든 상만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왼쪽에 있는 이 일본에 있는 이 흙으로 만든 상은 귀예요. 귀 크기가 물론 다 깨졌지만 약 27cm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어떤 정림사지 금당지에 사용했던 이 소조상의 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옷주름의 형태입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주를 받들고 있는 이런 붉은색 계통의 상, 머리에 장식을 했던 나발과 같은 것, 그리고 발가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하단 4번에 있는 유물들은요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옷주름의 옷자락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실제로 한 사이즈는 한 10cm, 15c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똑같은 틀에다 찍어낸 그런 조그만 불두로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사실은 하나의 틀에서 찍어낸 다음에 마감을 하면서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원래 이런 소조상이 1980년대 처음 발견됐을 때만 해도 학자들은 야 이런 거고 가장 유사한 게 어디 있을까라고 찾고 찾다 보니까 중국의 북위의 귀족의 무덤 그 중에서도 흔히 중국의 보고서에서는 도용이라고 알려진 것들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더라.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상들, 머리에 쓰고 있는 롱관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국의 북위 기동 무덤에서는 이러한 조그만 미니어처들, 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무덤에서만 1,500점, 2,000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이 정림사지의 경우에도 왜 도용이 나올까? 왜 흙으로 만든 이런 미니어처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귀족의 무덤에도 이런 조그마한 흙으로 만든 인형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북위 낙양 영영사 목탑지에서도 흙으로 만든 상이 나오더라. 그래서 대체 이 얼굴을 보면 머리에 뭔가 꽂은 것 같기도 하고 장식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몸통을 보면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 뭔가 움직이는 듯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들은 어디에 원래 있던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는데 또 여기 영영사 보면 이렇게 머리에 깎아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중국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영영사지에 있었던 영영사 터에 있었던 영영사에 있었던 9층 목탑의 1층 안을 장식하던 그런 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사례 그리고 사비 시기의 목탑지에 나온 사례를 본다면 이런 소조상들이 발견되는 정림사에서도 이 영영사 안에서도 이렇게 농간에 쓴 인물상의 표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비교해 본다면 정림사지에 있는 이런 소조상들도 원래는 창건기에 있던 목탑 내부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림사지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목탑이 있었다가 멸망기 무렵에 아마도 미륵사지 석탑이 만들어진 이후 540년대나 50년대 무렵에 현재와 같은 탑으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상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보주를 받들고 있는 보살상, 봉보주 보살상 혹은 봉지 보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발굴 보고서 이렇게 뒤집은 채로 위아래가 뒤집힌 채로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옷자락이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보주 보살상의 특징이 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비록 파편이지만 왜 중요하냐? 바로 서산마의 삼존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보살상이 보주를 받들고 있고요. 또 이것은 15cm밖에 되지 않은 금동불이긴 합니다만 쌍봉리에서 발견된 이 금동불에도 뭔가 합이나 보주를 받들고 있는 상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런 상들의 연호를 찾아가 보니까 중국 남조에 불비상들이 있는데 그 불비상의 어떤 가운데 있는 좌우에 있는 이 보살상도 이렇게 보주를 받들고 있더라. 그래서 유명한 김래 선생님께서 쓴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이런 상들이 보니까 남조에 있는 이 봉보주 보살상 그리고 백제에 있는 이 봉보주 보살상 파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여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스카 시대에 그것도 한반도의 영향 그 중에서도 백제계 불상으로 알려진 호류지 불상 안에서도 이렇게 보주를 받들고 있는 상들이 있어서 남조, 백제, 일본 아스카의 어떤 불교 문화의 공통점을 보여주는 가장 특징적인 도상 형식의 하나다라는 70년대에 나온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이고 김윤환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들이 아마 백제의 경우에는 관음보살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상이 아닐까 이런 추정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처음 이 발굴을 했던 발굴자들은 농관을 쓴 도용이 북쪽 무덤이나 북쪽의 절터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정림사지의 경우에는 남조보다는 그 앞 시기에 문영왕릉과 관련시켜 볼 때 이 남조보다는 오히려 북조의 영향을 받은 새롭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보주를 받들고 있는 이 보사상을 보면 여전히 남조의 영향이 더 강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 호류지 오중탑 1층에 있는 장면이에요. 흙으로 만든 장면인데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흙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내부를 잘 보고 있으면 이렇게 북쪽 면인데요. 석가모니께서 열반에 들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슬픔에 젖어서 입을 쩍쩍 벌리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이런 상들을 비탄상이라고 불러요. 비탄에 젖어 있는 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면들은 부처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한 장면을 선택해서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 흙으로 빚어서 만든 상이다. 이것을 탑 안을 장식하는 소조상에서 탑내소상 혹은 일본에서는 탑본소상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는 영소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정림사지 안에서 이런 소조상이 발견된 것들이 역시 이 정림사지의 창건기의 목탑의 존재를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것은 북조의 무덤에 보면 이렇게 1층에 흙을 덕지덕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장업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림사지에 대한 2007, 8, 9년에 마지막 3차 조사에서는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형식의 상도 발견됐어요. 그 전까지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표현된 사례는 없었죠. 다리를 보면 발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중국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이렇게 부처님께 예불 하러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황제 예불도라고 알려진 이런 장면들과 연상시킨다. 그리고 재미난 것이 520년대부터 540년대까지 중국 남조를 찾아온 외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진 양직공도라고 알려진 이 그림이 있는데 그 양직공도의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인물 이게 지금 바로 그 인물상인데요. 그 인물에 보면 좌우에 시중을 들고 있는 부하들이 하인 혹은 하급자가 있고 한가운데 중심 인물이 이런 모습인데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정림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여연구소에서 새로 이런 상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상들이 그리고 조그마한 인물상들이 여기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림사를 발원했던 이 백제 성왕, 백제 왕이 여러 시중들, 귀족들을 거느리고 예불을 하는 그런 장면을 이곳에 반부조 형태적으로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마치 호류지 오중탑의 그 탑내 소상처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를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자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중국 남조에도 정림사라는 절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성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바로 왕궁이에요. 근데 그 왕궁 동쪽에 유일하게 남경에 있는 녹지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산이에요. 종산. 그 종산에 최근에 하운거 선생을 비롯한 중국 학자들이 발굴했는데 거기 정림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림사지를 상정림사 아래쪽에도 정림사지가 있었는데 하정림사 근데 하정림사는 아직 발굴이 되진 않았고요. 상정림사 근데 그 상정림사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들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와랄지 아래쪽 왼쪽에 있는 이런 기와들이 아마 6세기에 해당하는 5, 6세기 단계의 기와들인 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상들이 흙으로 만든 소주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들을 통해서 중국 남조의 상정림사와 백제정림사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갔을 때 찍은 상정림사지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축대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우물지, 초석기 몇 개 나온 게 다입니다. 어쨌든 이 발굴에서 아직 정비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일본에 가서 봤더니 일본에도 쇼토쿠 태자가 만들었다고 하는 정림사지가 있고 그 정림사지 목탑지가 있고 그 목탑지 주변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소주상이 발견되었고 또 백제계의 영구무늬 수막새가 함께 발견되기도 있었다. 즉 부여와 그 다음에 중국 남조 그리고 익산에 거의 동시기에 정림사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림사지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왕궁인 부소산성이나 그 남쪽에 있었던 핵심적인 중심지 아래 핵심적인 관청 건물 아래쪽에 어떤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왕궁과 세트를 이루면서 왕권을 수식하는 가장 중요한 사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동나성 동쪽에 있는 능산이 사제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것이 사비기 왕릉군이라고 하신 능산이 구분군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것이 돌과 흙을 아래쪽은 돌, 위쪽은 흙을 이어 쌓은 나성입니다. 외곽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요 라인이 바로 그 부여 동나성의 라인이에요. 근데 그 동나성과 여기는 지금 사실은 모형이에요. 원래 것이 아니고 요 오른쪽에 여러 개의 무덤이 있게 되는데요. 요 동나성과 고분군 사이에 보면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요 계단식 논 자리를 메워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서 관광객들이 있는 주차장.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씩 기와가 발견됐다라고 박물관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주차장 만들지 말고 발굴 한번 해보고 주차장을 만들지 말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연하게 시작이 된 게 바로 능산리사지의 발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아래쪽에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어 있고 또 좌우에 회랑지 그리고 요게 있는 게 이제 동쪽 부속 건물지, 서쪽 부속 건물지 이런 것들이 있는 전형적인 백제 사원의 모습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이 사원의 절의 공통적인 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한가운데 목탑지를 팠을 때 그 아래 심주석이 뉘어진 채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와 같은 명문이 나왔습니다. 백제 창왕 13년 태세제 정해 매형공주 공양살이라는 내용인데요. 백제 창왕 위도강 즉 성왕의 아들의 이름이죠. 위도강 13년 서기로 따지면 567년에 해당하는데 정해년이다 그 해는. 근데 매형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절이 만들어졌다. 즉 이 절의 발원의 주체는 매형공주 즉 왕실 구성원 가족이 이 절을 만드는데 주체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시기는 언제냐? 놀랍게도 567년이라는 절대연대를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사리감이 나오기 한 해 전에 있었던 발굴인데요. 보면 이쪽에 이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쪽에 보면 세 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 건물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구들이 있고요. 또 여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이 웅덩이에 대해서 다 제꼈더니 웅덩이를 다 바뀌었더니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아래쪽에 보니까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판재예요. 판재. 10cm 정도 되는 폭 10cm 정도 되는 판자가 아래쪽에 5매가 깔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좌우 그 벽면에는 암퀴와 수퀴아들이 이렇게 세워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러면 무엇이 발견됐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이 다 아는 금동대항로입니다. 그리고 이 항로가 뚜껑과 몸체가 분리된 채 발견되었고 다시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다시 기와장이 널려져 있었다. 이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로가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느냐?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이것을 후위를 기약하면서 감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퇴장유적, 퇴장유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재미난 것은 바로 위에 그 기와장 위에서
토기 파편들이 있는데 백제 토기 파편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한 경주에서 제작한 것이 분명한 이남은 토기라는 것이 함께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 이게 폐기된 시점이야말로 경주인들이 여기 와서 이남은 토기를 버릴 시기. 그럼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아마 660년이다. 즉 660년 백제의 멸망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때 여기를 지키고 있던 백제인이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물인 향로를 땅속에 묻고 후일을 기약했으나 사실은 그 이후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그것이 1993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세상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다 많이 들어보셨고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되겠지만 보면 향로의 경우 아래쪽에 용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받침이 있고 그리고 뚜껑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봉황이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에 발굴됐으니까 2023년에는 사실 향로 발굴 30주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향로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사실은 이 향로의 연원이 어딜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들이 바로 중국에서 발견된 연대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향로들이에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박산 향로의 경우에는 금 장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박산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산의 모습을 표현하고 아래쪽을 가느다란 대로 표현한 이런 형식의 향로를 박산향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라 때는 이런 향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위진 남북조 시대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중국의 어떤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오히려 이제 수당대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비록 금속은 아니지만 흙으로 도자기를 빚어서 만든 그런 향로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있으면 아래쪽에 대가 있는데 역시 용이 있죠. 용이 있는데 향로의 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연꽃잎이 있고 위에 이제 꽃잎사기 같은 것을 겹겹이 붙여놓은 그런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나라 당나라 6, 7세기 무렵의 향로가 중국에도 있긴 있다. 하지만 백제의 향로랑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향로의 용의 모습이고 왼쪽 앞다리 이렇게 탁 치켜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그리고 멋들어지게 표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 연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거기에 새나 사람, 인물들이 표현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고요. 뚜껑에 많은 이제 이 코끼리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랄지 말을 타고 있는 사람 이거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위에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5명의 악사가 있고 그 중간중간에 새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가장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금낙조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봉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가슴팍 부분에 구멍이 2개, 금시조라고 이제 흔히 최근에 이제 미술학과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 향로에 보이는 새가 봉황이 아니다, 금시조다 이제 이런 논문이 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여의주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쓴 논문이고요. 다만 이 금시조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중국 남조의 이 벽돌 무덤에는 거의 향로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새를 봉황이라고 이렇게 쓴 사례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로가 엄청 잘 만든 것 같고 뛰어난 금속 기술이 반영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안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울퉁불퉁하거나 다시 잘못 만들어서 다시 재가공한 그리고 특히 구멍을 보면요. 구멍이 처음에 작게 뚫려졌는지 나중에 추가로 더 이렇게 넓게 뚫린 이런 흔적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형태이지만 역시 뭔가 좀 부족한 측면도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향로에 보이는 많은 어떤 기기묘묘한 문양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 완벽한 형태의 용, 사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백제 사람들이나 신라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세계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한국 고대 미술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나라의 용을 봐도 다리가 4개예요. 다리가 4개. 그래서 나중에 향로 가서 직접 볼 때 용의 다리가 몇 개인지도 한번 보고 용의 꼬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리 부분은 어떻게 장식했는지 한번 잘 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향로의 이 꼬리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꼬리를 보고 있지만 꼬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걸 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금 보면서 어디가 꼬리다라는 걸 한번 찾아 미리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마 인물의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인물, 죽장망해라고 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는 까까머리의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로의 그 한가운데 모든 것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거예요. 이거 한가운데 정면을 보고 있는 포수라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5명의 악사와 새의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 미국 학자들은 여전히 향로 제작지에 대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설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학자들은 사실은 메이드 인 백제설을 당연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 남조의 무덤에서 출토된 무늬벽돌 중에는 가장 앞에 향로처럼 생긴 뚜껑이 열리는 어떤 박산로를 들고 가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묘사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요, 이와 같이 마치 봉황을 표현한 듯한 그런 향로 뚜껑의 모습이 있는 그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로가 정말 메이드 인 백제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백제 자체에서 그러면 이런 향로와 유사한 도상들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공주 문영왕에서 출토된 받침이 있는 은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어떤 연꽃, 새, 용, 그리고 인면조 이런 것들이 마치 도교적인 신선 세계를 표현한 듯한 이런 것들이 향로의 어떤 뚜껑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부여 외리에서 출토된 8개의 무늬 벽돌이 있는데 이 외리 무늬 벽돌에 대해서는 메이드 인 백제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늬 벽돌이 있는데 이 무늬 벽돌을 잘 보면 무늬 벽돌에 있는 봉황과 용, 연꽃 무늬 산악 표현이 사실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향로다. 그래서 이 외리 무늬 벽돌과 향로는 어쨌든 뭔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무늬 벽돌이 더 빨리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면 향로의 백제 제작설은 거의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입체적인 것을 먼저 만들고 그것을 보고서 평면적인 외리 벽돌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사실 미술사에서는 충분히 성립 가능한 가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7세기 때 백제 자체적으로 백제에서 향로와 이 무늬복들이 뭔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군요. 벌써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향로에 가지고 있는 어떤 청동 성분 안에 남겨진 납 성분, 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 있는데 그 고유한 값을 한번 분석해보자, 비교해보자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향로와 그다음에 향로랑 함께 발견된 광배, 금동 광배라고 원형 광배가 있는데 그 광배에서 나온 이 납 동위 원소의 수치와 가장 유사한 것이 어디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옥천지구대라고 해서 충청 남북도 일대에 있는 분포하고 있는 방현석 산지에서 채집된 수치랑 가장 유사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향로의 어떤 제작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향로에는 어떤 향을 피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자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일본의 천황가의 보물창고라고 알려진 정창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건 침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침향의 산지 분석, 목재의 어떤 재질을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이 침향의 산지는 원산지는 라오스 중부, 베트남 지역에 걸쳐 있는 그런 곳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온 침향이 바닷길을 타고 중국에 가고 그것이 다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는 그런 루트를 상징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 일본에 남겨진 그 문건 안에는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이 향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서 표기를 해놨는데 한 재의 가격이 당시 가격으로 쌀 20석에 해당한다는 그런 산술적인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내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과연 백제에서도 향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통일신라 8세기, 9세기 단계에 이루어진 어떤 중개 무역의 형태가 백제 단계에 이미
이루어졌고 갖춰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유물의 출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왕흥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흥사지에 대해서는 백제본기하고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600년에 왕사를 창건했다. 633년에 왕사가 완성되었다. 근데 그 절이 강가에 있는데 채석이 웅장하고 화려했다. 왕은 매번, 이때의 왕은 무왕입니다. 왕이 매번 배를 타고 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웠다. 여기에 또 향이 나오죠.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600년에 왕사가 창건돼서 634년에 완공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사가 그럼 어딘가라는 그런 의문점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른쪽이 이제 여기가 바로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낙화암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수산성이 있는 낙화암이 있는 거. 그 맞은편에 이 언덕백이 있는 요 골짜기 바로 아래에 바로 절터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왕사터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인 1934년에 이곳에서 왕흥이 새겨진 기와 파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왕흥사인 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냥 발굴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국립부형문화재연구소에서 갑자기 2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 절터를 발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2009년이군요. 2008년 무렵에 목탑지를 발굴하게 되었는데 목탑지 한가운데 있는 이게 심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심초석 옆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그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서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청동으로 만든 사리함이 나왔어요. 그리고 뚜껑에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요. 연꽃무늬나 넝굴무늬가 덩쿨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조그만 구멍 안에서 발견된 게 바로 사리 용기였다. 그래서 이 뚜껑이 있고요. 그 표면에 글씨가 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안쪽에 청동으로 만든 사리 용기 안쪽에는 다시 이렇게 은으로 만든 그리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든 사리 용기가 있었다. 은사리호이고요. 금제사리호. 사실 높이가 4.6cm밖에 되지 않은 작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청동사리호 외곽에 있었던 글씨였죠. 정유년 2월 15일 백제왕창이 위망왕자 입찰 본사리 임해 장시 신화위삼 정유년 즉 577년 2월 15일에 백제 창왕 즉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입찰 절을 세웠는데 사리 이매를 묻으려고 하자 신의 조화로 세계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유년 즉 577년에 이 목탑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국유사에는 600년에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5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곳이 그럼 왕사가 아닐 수도 있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입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입찰이라고 하는 게 목탑의 한가운데 있는 찰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 재미난 것은 사리 이매를 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세매가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사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험함 신성성을 표현하는 의례적인 상투적인 문구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리가 가지고 있는 영험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가운데 깜깜한 밤에 사리를 놨는데 자체 발광을 하더라. 망치로 두드려 깨려고 했는데 부서지지 않더라. 5매를 묻었는데 7매가 되어라. 사리 자체가 스스로 분리가 되더라. 많아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왕흥사지의 이 사리 2매를 묻으려 하자 신의 조화로 세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리가 가지고 있는 영험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목탑지에 매납한 봉한한 사리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진신사리입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에서 사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세 개의 합 안에서는 물 말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그 살인 어디 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뭔가 또 많은 게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뭔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이에요. 말 그대로 보물.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허리띠 장식도 있고 옥 장식도 있고 유리구슬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고 했더니 이 사리장엄 의식
이 찰주를 세우고 목탑을 만드는데 사리를 공양할 때 그 공양 의례에 참여했던 백제의 여러 귀족들이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귀중한 물건을 공양함으로 인해서 남겨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 목탑지 왼쪽에 있는 게 목탑지에서 나온 금 모자를 쓰고 있는 고곡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공주 문영왕릉에서도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걸이도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 금박을 두른 이런 목걸이 장식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사실 문영왕릉 같은 경우에는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그대로 장례용품에 넣어줬는데 이 왼쪽에 보는 이 왕사제 같은 거 왜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냐? 이것은 그 당시 백제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실제 생활하고 있던 것을 공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팔찌랄지 옥으로 만든 장식도 역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왕사지에서 발견되는 치미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렇게 한쪽에서는 윗부분만 남아있고 윗부분에 또 한쪽에서는 아랫부분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30m가 서로 떨어져 있는 남북이군요. 남북 30m가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위에 부분만 치미의 위에 부분만 남쪽 치미는 위에 부분만 완전히 하고 북쪽 치미는 아랫부분만 완전하다. 근데 두 개를 딱 합쳐봤더니 완양이 복원이 되더라. 그래서 이 치미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다. 치미라고 하는 것은 기와 지붕의 용마리 끝에 이렇게 올라가서 장식을 하는 것이고 마치 새 날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백제 치미의 경우는 이렇게 이 상하단을 분리해서 다시 이것을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치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태의 치미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왕흥사제 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미륵사지의 치미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반토막 나 있죠. 형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등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새 날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장식이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구성 요소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왕사지가 사실은 발견됐을 때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굉장히 흥분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일본의 2008년 4월에 아사히 신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의 조간의 일면에 실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이 외국이잖아요. 외국의 어떤 발굴 성과가 일면 탑으로 난 거죠. 근데 제목이 뭐냐? 헤드라인이 뭐냐? 아스카데라의 원형, 비조사의 원형이 백제의 사원일까? 왕사지 유적에서 구조와 출토품이 유사한 제품들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2면, 3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 불교 기원을 찾게 되었다. 아스카데라에 선행하는 백제 왕흥사지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일본 최초의 사원인 아스카데라는 588년에 만들어진 사찰이고요. 백제의 어떤 기술자들의 지원, 파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사지가 만들어진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연상해 보세요. 577년. 즉 11년 전에 왕사지가 만들어지고 그보다 그 11년 후에 아스카데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아스카데라에 대한 문헌 기록을 보면 백제에서 사공, 와박사, 노반박사, 화사라고 하는 기술자들을 파견해줬다. 그렇게 해서 절이 완성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까지 아스카데라의 원류, 일본에서 만드는 최초의 사원, 최초의 본격적인 가람은 어딘가 아스카데라는 건 분명한데 과연 그것은 백제의 어떤 절을 모델로 했을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왕사지가 발견됨으로 해서 그보다 11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동일한 위도강이 발원한 그 사찰이라면 그 사찰이야말로 백제 일본 최초의 사원인 아스카사의 원형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 창건을 했던 왕, 이 절을 창건한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위도강이 기술자를 파견했다. 일본의 기술자 파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연구자의 저들이 조사 결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작성한 이게 보면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와다나베라는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올해 이 와다나베 기자가 한국에 다시 왔어요. 그가 한국에 온 것은 이 왕사 취재를 해서 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관동 대지진에 대한 일본 저널리스트인데 이 일본 저널리스트가 이 일본 어떤 이
일본의 양심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관동 대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문장으로 책을 여러 권, 한 세 권 정도를 펴냈는데요. 그 세 권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2008년에 이 와다나베 기자와 함께 이 왕응사지의 원류, 아스카데라의 원리는 왕응사지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취재를 하고 제가 이제 답을 했던 취재원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정림사진이나 미륵사진을 알지만 왕사를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불교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유적에 대해서도 특히 왕사에 대해서도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어지는 내용의 같은 계통의 기와 그리고 아까 그 사리를 장음할 때 땅 위에다가 사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지하에다가 놓고 또 화강암이라고 하는 단단한 돌을 구멍을 내서 그 안에다 사리를 봉안하는데 일본 최초의 사안인 아스카데라에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왕권 간의 교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와가 어떻게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 기와 가마트의 입지나 구조가 동일하더라. 또 아스카데라에서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아스카데라 목탑지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목탑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안에다 사리 장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앞서 보았던 왕응사지와 유사한 고곡이랄지 귀걸이랄지 이런 것들도 함께 매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일본 아스카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에 가면 이 유물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뒤에 조금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은 PDF 파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